우리 나눠드린 거 있죠? 요거 이제 16페이지를 보시면 자, 부동산 경제론 요게 있는데 요거 좀 공부할 겁니다. 자, 이 부동산 경제론은 우리 이제 경제학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요걸 가지고 이 부동산에 맞게끔 이렇게 좀 편집했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걸요 부동산 경제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부동산 경제론을 구성하는 내용은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이렇게 파트로 되어 있는데, 맨 먼저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다. 예를 들어 요 앞에 보니까 호평 뭐 현대 뭐 아이파크인가 그거 있죠. 요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갑니다. 반대로 자,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자꾸 팔려고 내놓은 것만 한 500개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그래프를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로만 얘기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도 말만 자꾸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는 듯한데 말이 자꾸 많아지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제가 주제가 뭔지 아니면 얘가 얘기하려고 한지 얘기하는 그 결론이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 그래프라는 걸 가지고서 논리적 한번 설명해서 기타 다양한 경제 현상도 집어넣어서 분석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공부해야 될 얘기고, 두 번째는요.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다시 말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자, 이 그 시장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가격과 뭐가 해요? 수량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시장은 일반 재화 시장인 뭐 맥주 시장 이런 거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이걸요 부동산 시장론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은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안 좋다 하죠. 이런 식으로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알므로써 이 경제 활동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경기 변동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파트 이걸 공부하는 게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원래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한 500년이 넘는 이러한 아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학문입니다. 자, 학문인데 요게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아담 스미스라든가 멜더스 뭐 기타 리카도 이런 사람들을 오리지널 자본주의 경제학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그 경제 현상을 전부 다 뭐라고요? 말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술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얘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말이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 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90년도, 92년도 정확히 얘기하면 92년도에 영국의 이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도 했고, 나중에는 그 대학교 이제 교수가 된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책을 이제 만들었는데 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을 때 그 제자 있죠. 제자하고 이제 둘이 사귄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주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자가 거의 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이 책에서 뭘 소개했냐면 여러 가지 수요 공급 이론이다. 기타 자, 이 탄력성이다. 아니면요 소비자 잉여, 뭐 외부 효과 이런 얘기를 얘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순전히 말로만 설명하다가 서술식으로 설명하다가 이때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그래프를 가지고 공부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를 가서 공부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얘기했던 이론이죠. 수요 공급 이론, 요걸 기초로 해갖고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제학이라는 게 독립적인 학문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정치학이죠. 정치학의 일부로서 이렇게 학문을 다루고자 했는데 이 사람 이후로부터 이제 경제학 자체가 독립적인 학문 영역이죠. 요걸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의 어떤 미시 경제학 체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프.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가격이다. 이렇게.
자, 가격을 딱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라고요? 뭐 수량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가격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 수량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죠. 원래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걸 X축이다, 요거를 Y축이다 해서 이 X가 이제 변화 나감에 따라서 이제 Y가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가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좀 어렵게 표현한다면 이걸요, 독립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뭐라고요?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저쪽에다가 이제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량이 어떻게 변하냐, 요거를 독립변수, 얘를요 종속변수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거는 뭐 이 사람이 뭐 수학을 몰라서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최대의 그 경제학자인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에다 가격을 이쪽에다 이렇게 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겠죠. 떨어지면요 쭉쭉 떨어지니까 이쪽에다 놓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가는 가격이다, 얘는 뭐라고요? 수량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 좀 더 사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어떤 재화에 가격이 싸졌다 그러면 더 많이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이는 걸요, 이거를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소비자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를 뭐라고요?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뭐라고요? 소비 행태를 수요다. 그 다음에 공급자 측면에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이 정도 있을 때 요만큼을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옷 같은 게 아주 잘 팔리는 바람에 막 가격 자체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거는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판매자 측면에서의 어떤 판매 행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판매자 측면에서의 판매 행태, 이걸요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공급이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 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이걸 균형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그 다음에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쭉쭉 분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데, 경제학은 그리고 참고로 오늘 책을 갖고 오셨잖아요. 이 책은 그 집에 갖다가 놓으시고 1월 달부터 갖고 오세요.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이 책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전체적인 틀을 갖춘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괜히 들고 다니면서 힘들게 들고 다니지 마시고, 다음 주 정도에 노트를 나눠 드릴 거니까 노트 한 권이죠. 요것만 갖고 다니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제가 간혹 가다가 이 노트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페이지를 적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행여나 이해가 조금 안 되시면 집에 가셔서 그 페이지 있죠? 열어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지금은 그 윤곽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전체적인 어떤 틀이 있죠? 어떤 틀을 갖춘 게 중요하지, 세세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한 공부가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전 시간에도 첫 주부터 무지 빡세게 이렇게 이제 공부했는데, 그 거의 뭐 2시 20분 정도 같이 했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한 2시 20분 정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집에다가 애들한테는 항상 한 2시 한 40분 정도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월요일 날은 언제 들어가신다고요? 2시 한 40분. 그렇죠? 요 근처에 사시지 않나요? 춘천에서 오셨나요? 야, 그래서 그때쯤에 끝나는 거로 할게요. 이렇게 항상 그렇게 이제 마음가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한 방에 끝낸다. 그래서 1년 내내 어떻다고요?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내야지. 요거 질질 끄게 되면 여러 사람 피해를 줍니다. 그죠? 본인도 피해를 많이 보고 여러 사람 피해를 주니까 그냥 1년 만에 딱 끝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두 번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은 어려우니까 좀 떨어진다 그러지만 3년 4년 계속 떨어지게 되면 뭐야 저 꼴통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끝내세요. 진짜입니다. 계속 질질 이거 질질 끄는 사람들은 보다 10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공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끝낸다. 1년 동안 공부하기 딱 좋은 양입니다. 딱 1년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딱 적당한 양이니까 그 정도 빡세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이 미국, 영국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쓰진 않겠죠. 영어로 이제 씁니다. 영어로. 자, 영어로 이제 가격을 뭐라 하냐면 이제 프라이스 해줍니다. 자, 프라이스 해준 거 뭐라고요? 가격이다. 그 다음에 수량을 뭐라 하냐면 수량을 퀀터디 해줍니다. 퀀터디. 자, 이걸 뭐라고요? 퀀터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수요를 뭐라고 하냐면 수요를 이제 디맨드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맨드 이걸 뭐라고요? 수요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을 뭐라 하냐면 이제 서플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플라이. 그 다음에 이 균형점 혹은 균형을요, 이퀄리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가지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그래프 있죠? 요걸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유학 가더라도 한국말로 써 있지는 않겠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요걸 이제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해서 영어로 하는 것도 이 전체를 다 쓰게 되면 좀 복잡스럽죠? 그래,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P 해주면 뭐라고요?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같이 약속하는 겁니다. P 해주면 뭐라고요? 가격이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Q 이렇게 해주면 뭐라고요? 수량이다. 이 수량 자체는 때로는요, 뭐 소비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판매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수량이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D 이렇게 해주면 뭐라고요? 디맨드다 해갖고 수요 혹은 수요 곡선 이렇게 소비자 입장의 소비 행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S 이렇게 해주면 뭐라고요? 공급이다. 자, 아니면 공급 곡선. 그리고 E 이렇게 해주면 뭐라고요? 균형점이다 혹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 균형점 하의 가격을 뭐 P0다 이런 식으로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한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살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면서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건데, 경제학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 수요 공급 이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극히 아주 작은 범위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그 경제학이 범위가 되는데 그중에 굉장히 좁은 내용이죠. 아주 작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경제학을 공부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분석한다고요?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래프를 설명하면, 그래프를 딱 그린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그래프 내용을 쭉 설명해 놓은 게 경제학 서적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래프를 딱 그렸죠? 그런데 그 밑에다가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요, 경제학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뭘 가지고 분석한다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 요걸 가지고 분석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이제 우리 교재도 있죠? 교재를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무릇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A4 용지 한 장 정도 있죠. 아니면 많으면 한 장 반 정도에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공부가 완벽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뭐 할 말도 많다는 얘기죠. 뭐 암기할 것도 많고 그러면 공부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딱. 맨 먼저 이 수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수요는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사는 쪽에서 분석하면서 수요가 뭐냐? 두 번째는요,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뭐라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소득 같은 게 증가합니다.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알겠죠? 항상 어디가 목표냐, 뭐가 목표냐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금방 끝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공급은 또 뭐고, 이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공부하는 게 두 번째 뭐라고요? 목표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수적으로,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요가 이렇게 변하거나 이 공급이 변하게 되면 이 균형점이 옮겨 다니거든요.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 요걸 알아보는 게 세 번째 뭐라고요? 목표입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고무줄 같은 거는 어떤 힘을 가하게 되면 쭉쭉 늘어나죠.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옷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잡아당기더라도 잘 안 늘어나죠. 이런 거 뭐라고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어떤 재화 같은 경우는 가격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화도 있지만 어떤 건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쌀 같은 거 볼게요.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쌀의 소비량이 크게 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쌀 가격이 폭락한다 하더라도 애들한테 밥을 안 먹일 수는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항상 죄송합니다. 한 공기 먹던 거를 10공기 먹으러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 변화에 상당히 둔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항상 먹는 양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하는데 상대적으로 콜라 같은 거 볼게요. 콜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비싸졌다. 편의점 들어가서 콜라 먹으려고 봤더니 갑자기 이놈만 2,000원에서 3,000원 올랐다는 얘기죠. 뭐야 이거. 그 옆에 보니까 너 아니라도 먹을 게 많아요 저거요? 많다는 얘기죠. 네가 지금 오르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나올 거 아닙니까? 소비량이 팍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가격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쭉 알아보는 게 뭐라고요? 탄력성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내용을 공부하는 게 우리 오늘 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아주 지엽적인 얘기 이런 거 좀 빼고 큰 틀을 좀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조금씩 살점을 붙여나가서 완성도를 높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공부하시면 내용 자체가 뭐 별거 공부할 것도 없다 하는 거를 느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거 이해가 좀 빠른 거고, 어떤 사람은 이야 저거 막 무지 막지하게 복잡하네 이렇게 느껴진다면 약간 그 이해를 좀 덜 한 겁니다. 알겠죠? 이해를 덜 한 거니까 예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잠깐만요. 자, 우리 교재 16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어요? 무슨 그림 하나 그려놨죠? 요거는 전부 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을 공부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서 맨 먼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요? 수요가 뭐냐,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요걸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뭐라고요? 목표다. 항상 뭘 공부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 공부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수요라는 것은 이게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사는 쪽. 자, 제가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순전히 어떤 쪽이라고요? 사는 쪽에서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제가 이따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헷갈립니다. 알겠죠? 상당히 헷갈리니까. 자, 어쨌거나 수요는 이제 어떤 쪽이라고요?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건데, 일단 수요가 뭐냐 요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자, 수요라는 것은, 자, 내가 오비맥주가 있는데 오비맥주가 한 1,5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한 달에 뭐라고요? 50병 정도는 사 먹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다. 다시 해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요가 뭐라고요? 내가 오비맥주를 한 달에 몇 병이라고요? 50병을 사 먹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굳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적어본다면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오비맥주가 있는데 한 1,5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0병 정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교육 서비스, 이거를 뭐 수량이다긴 곤란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내가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어떤 욕구, 뭐 이런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욕구다. 이런 표현이 정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본다면, 내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정확한 표현인지 정확성이 떨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내가 맥주를 30병 사 먹겠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뭔가 정확성이 떨어져요? 예?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0병을 사 먹으려고 하는지 한 달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하루에 그러니까 기간을 딱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30병 사 먹겠다. 매일매일. 알겠죠? 뒤질라고 환장했나 보네요. 어쨌거나 하루에 뭐라고요? 30병 사 먹겠다. 아니면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 기간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간 자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야 명확해지는 그런 어떤 경제 변수들을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자,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각종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측정하는 여러 가지 변해 나가는 수치들이죠. 뭐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임대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기간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집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요,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수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고요, 기간을 명시해야만 개념 자체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요, 영어로는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 플로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플로우다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처음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구매하고자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의도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의도된 수량이다.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약간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를 어쨌거나 잘 듣고서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기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자, 이미 구입한 수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입하려고 하는 사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어떤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사전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좀 중요성이 있는 표현인데, 자, 어쨌거나 여기 어떤 그 밑에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리아카 장수 아저씨가 여기다가 자, 요즘에 감을 잔뜩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감 아시나요? 감. 이거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 하는데, 자, 누가 보더라도 감이죠? 자, 감인데, 이제 감을 가지고 아저씨가 이걸 팔고 있습니다. 아저씨는 이거 지나가다 팔고 있고, 지나간 아줌마가 이걸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어떤 인간이라고요? 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성에 부합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부합된 행동은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어떤 또라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어떤 또라이는 막 비싸면 막 더 많이 사죠. 그런 이상한 또라이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싸면 더 사려고 하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일반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제적 인간이다. 이런 표현 자체는 우리가 어디 가서 손해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하죠. 시장 가서 돈을 좀 깎으면 깎았지 일부러 더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나중에 불이웃돕기 성금을 일부러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건 차치하고 일반적인 경제 활동할 때는 가능하면 좀 돈을 깎으려고 하지 일부러 더 주려고는 안 하죠. 그죠? 이런 사람을 전부 다 가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돈 좀 벌려고 하는 게 좀 강하죠? 이런 걸 답을 하고요. 경제적 인간이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줌마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소비하려고 하냐면 이걸 가능하면 돈은 좀 조금 주면서 감은요 잔뜩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남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남는 게 있어야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받으면서 이 감은 좀 덜 주려고 할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만 원을 받으면서 7개를 팔려고 합니다. 만 원에 몇 개라고요? 7개. 근데 아줌마는 지금 8,000원이 있습니다. 얼마 있다고요? 8,000원에 10개를 달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가격과 수량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래가 성립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줌마 입장에서는 그냥 가겠죠. 뭐라고 하면서요? 아, 왜 이렇게 비싸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요? 하면서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거래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저씨가 이거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를 부르겠죠. 아줌마
아줌마가 언제 봤다고 하면 반말할 거 아닙니까? 아줌마 잠깐 와봐봐 하면서 에이 내가 한 1,000원 깎아드릴게, 아니면요 감 한 개 더 드릴게, 이렇게 하면서 아줌마가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요?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자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최종적으로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알겠죠?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누구하고는 상관없이라고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아줌마 입장에서 이 정도 자신의 소득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기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집안 사정 이런 거 감안해서, 아니면 애들이 뭘 먹고 싶냐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정도 가격이나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죠. 문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정도 가격은 이만큼 사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도된 수량이지 이미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따 아저씨는 또 뭐냐? 아저씨는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누구하고 상관없이라고요?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워온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띄운 가격에다가 자기도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윤을 붙여갖고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팔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정도 가격이라면 뭐라고요? 이 정도 팔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의도된 수량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자, 이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실제로 판매된 수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 입장에서.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 입장에서만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고, 대충 무슨 얘기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이 아줌마는 요즘에 뭐 돈도 거의 없는데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뭐 벤츠를 딱 보더니 나 저거 사겠다, 요즘에 돈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다고 살 수 있나요? 자, 그렇게 한다면 못 사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그죠? 누구든지 어떤 물건이 다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알겠죠? 돈을 뭐라고요? 가지고 있으면서 뭘 사겠다 이렇게 해야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사려는 양이 결정되는 거지, 무턱대고 사겠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구매력을 갖춰. 그래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자, 효력 있는 수요를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그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려는 의사와 뭐라고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요게 있을 때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근데 요거를 공부하기 전에, 요 괜히 쉬웠네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효 수요다. 그래서 수량 아니면 욕구다 이런 표현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요걸 조금 약간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는데, 제가 이 얘기 저희가 할 때 항상 지금 결론적인 얘기는 뭐라고요? 수요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인들 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부수적인 얘기를 쭉 몇 개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때 이 수요는 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 변해나가는 수치, 수량 이런 걸요 변수다 해줍니다. 이러한 변수들에는 일정한 기간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그런 경제 변수가 있다는 얘기죠. 들어보라고요. 이거를 유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요 플로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변수를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변수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이걸 저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영어로는 이제 뭐 주식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걸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요 스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스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지 정확성이 떨어진지 볼게요. 자,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이다. 우리 남편 급여가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다.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되게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자 이거 월급이 아니라 뭐였다는 얘기예요? 연봉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는 많이 버는 거예요? 덜 버는 거예요? 자, 1년에 1,000만 원 버는 것은 한 달에 100만 원 못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지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면 동네 아줌마한테 얘기하려면 똑바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남편 월급이 얼마입니다. 아니면 연봉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000만 원이다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그런 경제 변수를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유량 변수.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남양주 지역에 제가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지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아 볼게요. 자, 이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3만 2,325명이다. 이런 표현 자체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예? 자, 볼게요. 자,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3만 2,525명이다.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구라는 것은 계속 변동이 돼야 한대요. 어제 이사 온 사람 있어 없어요? 있고 또 내일 이사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62만 5,325명 이렇게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요?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62만 5,325명이다. 아니면요 오늘 현재 뭐라고요? 오늘 현재 몇 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저량 변수. 알겠죠? 그래서 자, 그 밑에 볼게요. 우리 그 그림 보니까 그림 바로 밑에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박스가 있죠? 박스를 보니까 유량 변수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거에 이제 아주 자주 물어보는 것들인데 제가 별표를 4개를 쳐놨다. 4개를 쳐놨다는 얘기는 5년 기준으로 해서 5년을 기준으로 별표가 5개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해서 매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온다고요? 매년. 근데 만약에 별표를 4개 쳐놨다. 그러면 5년 기준으로 몇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4번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빼놓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별표를 3개 쳐놨다. 그러면요 2, 3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2개 쳐놨다. 그러면 뭐 2년 정도 한 번꼴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3년, 4년 이렇게 그 다음 1개를 쳐놨다 그러면 5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5년에 한 번. 2개를 쳐놓으면요 5년에 한 2번 정도. 알겠죠? 그러니까 이 별표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개 쳐놓으면 뭐라고요? 매년 나오는 거고 1개를 해놨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거의 이제 해마다 물어보는 건데 야, 일단은 지금은 자, 제가 더 얘기하지만 자꾸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라고요? 큰 틀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 흐름만 갖추면 돼요. 그러니까 유량 변수는 거기 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으로 하세요. 지금은 알겠죠? 느낌으로. 자, 그래서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측정 가능한 변수.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를 하는데, 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수요와 공급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 밑에 맨 끝에 급여 같은 거 있죠? 급여 같은 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간의 급여인지, 1년간의 급여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그리고 밑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한 달간의 임대료인지, 1년 동안의 임대료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 하겠나요? 이런 답을 한다고요? 유량 변수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에 저량 변수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딱 명시하면 분명해지는 거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보통 이제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를 기준으로 하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이제 경영 성과라든가 그 재무 상태를 그 공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이걸 대차대조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요 파이낸셜 포지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재무 상태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12월 31일 날짜를 딱 기준으로 해서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이쪽을요 차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차변. 이쪽을 뭐라고요? 대변 해줍니다. 뭐라고요? 대변.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쫙 적는 겁니다. 알겠죠?
현금은 얼마 갖고 있고, 자, 상품은 얼마치 갖고 있고, 건물 얼마짜리 갖고 있고, 토지는 얼마짜리 갖고 있고, 영업권 얼마짜리 갖고 있다.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걸 뭐라고요?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산이라고요? 자산이다. 그 다음에 이쪽은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이제 그 회사가 지고 있는 빚 있죠? 빚을 딱 적는 겁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이라든가 뭐 사채 같은 거 발행했으면 그런 거라든가 종업원 월급 안 준 거라든가 이런 거 있겠죠. 아니 외상값 안 준 거 이런 거 다 적어놓은 걸요 싸잡아서 부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채라고요? 부채. 그러면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게 바로 이게 자본이다 하면서 이게 소유자의 몫이 됩니다. 누구 몫이라고요? 소유자.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회사가 있는데 자산 총액이 10억인데 빚이 2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소유자의 몫이 얼마가 돼요? 8억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주주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걸 뭐라고요?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거를 순금해 줍니다. 뭐라고요? 순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 총액에서 불순물인 빚을 뺀 거를 순자산 이런 표현도 씁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순자산. 자, 괜히 했나요? 어쩌나 약간 어려운 편인데 이런 식으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할 때는 항상 특정 시점 딱 명시해 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재산 상태는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고 은행빚 같은 것도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갚기도 하고 새로 빌릴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변해 나가니까 항상 뭐라고요?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게 뭐라고요? 절약 변수다. 자, 지금은 자세히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런 게 뭐라고요? 절약 변수구나. 일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요 부동산의 가격이 볼게요.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정확한지 정확성이 떨어진지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128억이다.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동이 돼야 한대요. 어제 다르고 또 내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 가격이 얼마라고요? 128억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아니면 작년 말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라고요? 110억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절약 변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구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자, 인구는 계속 변동되죠. 그러니까 특정 시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고량, 항상 재고량 하면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택 재고량 할 때는 자, 지금 남양주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수가 남양주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수가 자 20만 호다. 이런 거는 잘못된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막 짓고 있는 집도 있죠. 철거하는 집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오늘 현재 남양주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수가 얼마라고요? 20만 호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절약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량과 절약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니까 우리 수요 공급 이론 할 때는 자,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그죠? 한 달 동안에 50병을 사 먹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말하고요. 유량 변수다. 그 다음에 수요는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잠재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유효 수요, 뭐라고요? 잠재 수요. 자, 얘를 실질적인 수요, 얘를 뭐라고요? 예비적 수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유효 수요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갖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는 걸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근데 요거는요, 구매력을 못 갖춘 수요. 구매력을 못 갖춘 수요를 뭐라고요? 잠재 수요다. 아까 그 아줌마처럼 요즘에 계속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벤츠를 딱 보더니 나 저거 사겠다. 나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잠재 수요다. 근데 이걸 왜 잠재자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 아줌마는 벤츠를 사고는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다고 했죠? 근데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려는 게 잠재되어 있다 해서 뭐라고요? 잠재 수요라는 겁니다. 알겠죠? 사고자 하는 게 잠재되어 있어.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러면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바람에 살 수도 있는 거죠. 소득이 증가하면 뭐 그까지가 우습겠네요. 알겠죠? 300억 당첨되면 바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돈이 없어서 이 호평 아이파크 못 사고 있는데 그 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다 한 90% 해준답니다. 그러면 대출 잔뜩 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잔뜩 끼고서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 잠재 수요자도 뭘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유효 수요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아저씨는 요즘에 실직해갖고 집에다가는 뭐라고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와갖고 하루 종일 공원에서 이제 배회하다가 저녁 때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그 와이프를 어디 마트 갔다 나오는 아주 아내하고 만난 거죠. 만나더니 지나간 헬기를 보더니 헬기 사조잉 하고 쫄라댄 거죠. 근데 이 아저씨 입장에서는 사고는 싶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이런 걸 뭐라고요? 잠재 수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별로 안 웃긴가요? 내가 보기엔 웃긴데, 이런 자를 뭐라고요? 사고는 싶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를 뭐라고요? 잠재 수요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1월 달 아니면 3월 달에 할 겁니다. 알겠죠? 1월 달 아니면 3월 달에 할 거니까 이거 빼놓고 한다 해서요, 집에 가서 자꾸 고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만 익히시면 돼요. 알겠죠? 얘기한 것만. 자, 거기 18페이지에 맨 위에서 한 7번째 줄 보시면 길잡이 지문 찾았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 기출문제를 쭉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핵심적인 기출문제. 자, 부동산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구매 의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그러니까 구입할 의사도 있어야 되고 구입할 수 능력도 있어야 되죠. 이게 실질적인 수요를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수요의 정의를 적어 놓은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저량의 예로는 항상 주택 재고량, 저량이 뭐라고 했어요? 특정 시점 명시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주택 재고량이라든가 어떤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자산 가치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저량의 예입니다.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유량의 예로는 주택 거래량. 자, 볼게요. 자, 요 남양주 지역에서 거래량이 10만 건이다 할 때는 1년 동안의 거래 건수인지 10년 동안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의 거래 건수가 10만 건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걸요, 주택 거래량이라든가 아니면 작년 1년 동안에 남양주 지역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만들어낸 양이 이 5만 호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볼게요. 남양 지역에서 아파트 지은 게 총 100만 호다 그럴 경우는 너무 많네요. 어쨌거나 30만 호다 그럴 경우는 10년 동안에 지은 건지 1년 동안에 지은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작년 1년 동안에 남양 지역에다가 새로 지은 아파트가 얼마라고요? 3만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저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요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 이번에는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함수라는 것은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거를 쭉 나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괜히 멋지게 함수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함수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뭐라고요? 함수 이렇게. 자, 수요 함수가 뭐냐? 수요 함수라는 것은 여기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딱 있습니다. 신도시 예정 지역인데 뭐라고요? 신도시 예정 지역이라는 아파트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뭐라고요? 경제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알겠죠? 이 사람이 1억을 딱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자, 요 신도시 예정 지역에다가 대림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림 아파트 짓고 있는다길래 요걸 딱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 이제 대출 좀 끼고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시 할게요. 대림 아파트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이걸 쭉 나열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아까 Q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Q가 수량이죠. 여기서는 이제 수량 아닙니까? 그래서 퀀더디에 갖고 수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소비량 생각할게요. 무슨 양이라고요? 소비량. 그리고 자, 대림아파트 해주면 좀 복잡스러우니까 대림아파트를 X제 해줘 볼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자, 그래서 X제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값이 1억을 갖고 있으면서 저기다가 몇 평 정도를 구입하려고 할 수 있냐, 구입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쭉 나열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쭉 나열하겠다. 자, 맨 먼저 아까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다. 그러면 X제는 아까 뭐라고요? 대림아파트. 그래서 대림 이 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인데 대림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번에는 소득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소득.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작년까지는 저기다가 25평짜리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몇 평이라고요? 25평 구입하려고 딱 작정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하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답니다. 알겠죠? 100만 원 더 준다고 하니까 돈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환돼요? 되죠? 그러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이 1억을 갖고 있는데 저기다 아파트를 몇 평 정도 구입할 수 있냐, 구입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쭉 나열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인데 YJ의 가격,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자, 갑이 원래는 요 대림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옆에다가 삼성 아파트도 짓고 있다는 얘기죠. 삼성 아파트 요걸 YJ 해줘 볼게요. 무슨 죄라고요? YJ. 요것도 짓고 있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전화해 봤더니 아주 얘보다 훨씬 싸게 분양한다는 얘기죠. 생긴 것도 비슷한데 훨씬 싸게 분양한다. 그러면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는 거죠.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외에도 무슨 선호도라든가, 자, 요즘에 자, 이 대림이 원래는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요즘 들어서 불의돕기 선거도 많이 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요거 원래 안 살래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한 또 뭐 생각할까요? 이자율 같은 거. 자, 원래는 저기다 25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자, 갑자기 미 연방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금리가 더블 올랐다는 얘기죠. 괜히 돈 많이 빌렸다가는 못 갚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예 평수 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자율이라든가 세금 같은 거. 요번에 저기다가 대림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를 반만 받겠답니다. 그죠? 그러면 세부담이 없으니까 이거 더 많이 살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저녁 때 밥 먹고 나서 자, 그쪽에서 판매자 입장에서 광고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만 따진 겁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갖고 대림 아파트 광고를 막 멋있게 한다는 얘기죠. 갑자기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자, 앞으로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나 담배 안 피는데요? 그러는데 다 담배 피는 사람 입장에서 따지는 겁니다. 알겠죠?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사는 게 낫겠죠? 똑같은 논리로 조지역의 대림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올랐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오른 건 아닙니다. 다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면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올라간 다음에 사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겠죠?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맞죠?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아니면 더 유식한 표현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펑크션이다 해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딱 써보니까 자,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이거 딱 적어놓으니까 약간 고차원적인 수학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럼 이번은 수요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수요 뭐라고요? 곡선이다. 자, 그러면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두 가지 형태로 쪼개 보겠습니다. 요놈과 나머지 요인으로 요놈과 나머지 요인. 요걸 뭐라고요? 해당 재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 해당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대림아파트에 뭐라고요? 가격 요인이다. 대림아파트에 뭐라고요? 가격 요인이다. 그리고 요건요, 나머지 요인들이다. 그 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대림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자, 이 나머지 요인들은 다 옛날이랑 똑같다고 가정하고, 변함없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누구 입장이라고요? 요거 마샬이 그린 것처럼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물론 거의 이제 그 부인이 거의 만들었다 이런 썰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쨌거나 가격 얘는 뭐랄까요? 수량. 여기는 소비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인 갑 입장에서 볼게요. 누구 입장이라고요? 갑 입장에서. 우리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저 지역이 평당 한 1,500만 원 정도 한다면 1,500만 원 정도 한다면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몇 평짜리라고요? 30평짜리 구입할 의사가 있는데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신났죠? 그래서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딱 이렇게 연결한 거 있죠? 이렇게 연결한 걸요. 디맨드다 해서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비싸면 더 사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싸면은 어떤 재화가 있는데 우리 같은 합리적인 인간을 가정한다면 자, 어떤 재화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재화가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한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 걸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다 해줍니다. 근데 이거를 이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도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현시 선호 이론, 뭐 무차별 곡선 이론,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하는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감각적으로 그릴 줄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원래는 참고로 원래는 이제 수요 곡선 이게 이렇게 커브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거의 곡선의 형태로 그려져요. 알겠죠? 왜냐하면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면 추가적인 만족감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됩니다. 이걸 한계 요용이 체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체감한다고요? 한계 요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목이 많이 탈 때 콜라를 한 컵 딱 마시면 만족감이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자, 두 번째 잔을 또 마시게 되면 만족감은 커지지만 자, 추가적인 만족감은 첫 잔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무슨 얘기 했죠? 첫 잔 먹을 때는 만족감이 굉장히 큰데 두 번째 잔을 마실 때는요 첫 잔보다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걸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 해줍니다. 만약에 자, 세 번째 잔을 마시면요 두 번째 잔보다도 만족감이 좀 떨어지겠죠. 만약에 열 번째 잔을 마셔봐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요? 오히려 그 전날 먹은 순대 있죠? 요거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오바이트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문용어로 뭐라고요? 오바이트 한다. 이렇게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서는 별용어를 많이 공부합니다. 알겠죠?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재화를 많이 구입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만족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아시죠?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 이걸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의 법칙이다.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은 증가하죠. 반대로 움직인 걸 뭐라고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다고요? 반비례한다 하는 걸요 수요의 법칙이다. 근데 우리는 다 수요의 법칙에 따라 이제 공부할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 없어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이거는 나중에 이제 1월 달에 할 거니까 그냥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게 뭐냐면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나 착 봐도 척 보는 순간 뭔지 모르겠어요? 예? 착 보는 순간 밍크코트라는 걸 몰라요? 딱. 아, 누가 봐도 밍크코트 아닙니까? 딱 보면. 왜? 그게 몰라요. 이렇게. 자, 이 밍크코트를 이제 서울에서 잘 나가는 동네가 이제 압구정동 이렇게 해볼게요.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10,000원에 가져온 겁니다. 얼마 가져왔다고요? 10,000원에 가져와갖고 여기다 이제 압구정동에서 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가격표를 이제 10,000원에 구입했으니까 한 10만 원 붙이니까 뭐 상당히 많이 남는 거죠. 그죠? 10만 원 붙여 팔았더니 거의 안 팔렸다는 얘기죠. 거의 안 팔렸죠. 그래서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이 그 옷가게 주인이 열이 하도 받아갖고 장사가 이제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그래갖고서 술 잔뜩 먹고 와서 에라 모르겠다. 여기다가 공을 여기다가 이렇게 1,000만 원을 붙여서 팔아봤습니다. 몇만 원이라고요? 1,000만 원. 그랬더니 막 주문이 막 들어온다는 예약이 막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나는 이거 1,000만 원, 이게 진짜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롯데백화점 영등포에 갔더니 여기 막 뭐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할인해가고 30%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 진짜입니다. 오늘 가보세요. 2,000만 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저 진짜 200만 원 정도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2,000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차인데 막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차도 막 비싼 차, 그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네들은 이런 옷은 뭐라고요? 자, 그런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싸면은 막 거의 안 사려고 하죠. 비싸면 오히려 많이 사려고 하겠네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이걸 이제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뭐라고요? 베블렌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일종의 과시성 소비다 하는데 자, 이게 누가 얘기했다고요?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뭐라고요? 베블렌 효과다. 이 사람은 이름도 참 잘 지어놨습니다. 배가 불러서 나타나는 효과다. 이 번역하자면 배돼지에 기름기가 껴서 나타나는 효과를 뭐라고요? 베블렌 효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런 게 일종의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에 예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예외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 하시고 그 일반적인 재화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비싸면 덜 사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한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이다. 수요 법칙에 따라 그림을 그린 거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저 지역에 아파트 살 사람이 간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모든 사람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뭐라고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뭐라고요?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시간의 결론입니다. 결론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여태 이걸 하려고 요걸 하려고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했던 겁니다.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목표가 뭐냐? 그거를 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시고